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도 웅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웅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분위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고 네, 있으십니까? 예. 우선은 저는 제가 또 찬물을 끼얹는 걸 수도 있긴 한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매우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음,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좀 음,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뷰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노란색 굵은 선이 121선이거든요. 근데 121선을 지금 강하게 뚫었습니다. 음, 지금 121선의 가격이 76,545원 정도 5달러 정도 되는데요. 네, 지금 78,254달러니까 많이 올라왔어요. 음,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이 121선에 지금 보시다시피 한 두 번 정도 터치를 했거든요. 세 번 정도 터치를 했네요. 네, 그런데 터치만 하고 강하게 뚫지 못하고 이제 맞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뚫고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매우 좋은 신호가 떴다라고 말할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과거의 차트들을 볼 때도 이렇게 뚫고 올라간 다음에도 또 맞고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더 낙관하기에는 최소 뭐 한 일주일 정도? 그 정도는 이 121선 위에서 계속해서 좀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빠진다면 어떤 이유들 때문에 빠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는 미국, 이란 그 이슈가 끝나진 않은 것 같아요. 음, 지금 여기 보시면은 브렌트유 같은 가격도 지금 빠졌다가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다시 상승을 할지 내려갈지는 이제 2차 협상 그 회담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런 거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갑자기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시장은 먼저 움직인 걸로 봐서는 그 중동 이슈도 조금 한꺼풀 꺾인 게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 핵무기라는 게 워낙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돌발 이슈가 나올지 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면 또 이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5월에 또 굉장히 큰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남아 있거든요. 음, 작년 4월에 우리가 관세 전쟁 때 미국과 중국이 관세 문제로 꽝 부딪히면서 S&P 500이 약 20%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그 부분도 굉장히 큰 이슈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아직은 확실한 걸 모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저는 이렇게 평소에 웅달님의 방송을 즐겨보고 있는 입장에서, 웅달님이 네. 항상 하시던 말씀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그러면 네. 지금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를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일까요? 예, 이게 시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때는 상승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 사이클 내에서 봤을 때 그 과거 세 번의 사이클, 그 사이클 내에서 세 번의 사이클로 봤을 때 이제 네 번이죠. 네 번의 사이클로 봤을 때 3년 상승, 1년 하락으로 봤을 때 그 3년 동안은 조금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이번에는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 하락 사이클에 딱 맞물려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이클 비트코인이 관점에서 더 빠질 수 있다. 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신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사이클이 워낙 지금까지는 잘 들어맞고 있어서 이게 다른 자산과의 그런 상관성보다는 독립적인 자산으로 움직이는 것만큼 이나 패턴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작년에 10월쯤에 최고점 찍고 지금 4월이니까 사이클대로 간다면 길면 한 6개월 정도 하락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10월에서 11월 정도가 이제 사이클 하락기의 종료 시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타이밍에 만약에 내가 현재 1억이 있다. 근데 비트코인을 좀 매수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주시면 어떨까요?
우선은 이제 목표 수량을 채우신 분들은 저는 굳이 뭐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지금 요 그림상으로 봤을 때도 맨 위에 있는 게 200일선이거든요. 음,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노란색이 121선, 빨간 게 21선, 주황색이 61선인데 네. 이제 21선하고 61선은 이제 우상향이 좀 보이긴 하지만 아직 121선하고 201선은 우하향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기 추세는 좋은데 아직 중장기 추세는 낙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수량을 채웠는데 굳이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뭐 소액 적립식 투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왜냐면 이러다가 또 올라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너무 많은 물량을 태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121선, 201선이 다 우상향을 하는 거를 좀 보고 들어가도 목표 수량을 일단 채웠으니까요. 그리고 그 후에도 비트코인은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도로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목표 수량을 채우지 못하신 분들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대로 올라버리면 어떡하나. 올라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순수하게 내가 여유 자금으로 그리고 오늘 살 수 있는 자금으로 뭐 한 4년 정도 이렇게 보면서 한 사이클을 보면서 투자할 수 있다고 하시면 지금 시점에서는 뭐 적게는 한 20%, 30% 정도 담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금액을 차차 상황을 보시면서 투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요새 MSTR, 그러니까 스트레티지에서 매수세가 진짜 엄청난 것 같거든요.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요게 이제 MSTR 이제 차트인데요. 네. 이제 MSTR 지금 놀랍죠. 지금 며칠 만에 한 2주 만인가요?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네, 한 한 60% 오른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21선도 위로 올라오기는 했는데 이 MSTR도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먼저 보고 비트코인의 추세를 보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좋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빠지면은 또 언제든지 더 빠질 수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정말 무섭게 사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3만 개도 넘게 샀더라고요, 한 방에. 네. 근데 이제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오히려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3만 개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는 건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생각만큼 못 오르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그러니까 그 거의 이제 블랙록하고 블랙록도 일부 역할을 하지만 비트코인 아니 MSTR을 거의 주도하고 다른 기관들은 조금 아직도 주춤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보통 하락장에 이렇게까지 매수를 해주던 주체가 그동안은 솔직히 없었잖아요. 개인이 네. 주였으니까. 또 심리가 얼어붙으면 못 사게 되니까. 근데 저는 게임 체인저가 STRC가 정말 게임 체인저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래티지에서 비트코인을 대량 매수를 하게 하면서 하방이 좀 단단해진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사이클이 탈 패턴이냐 그 부분에 아주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록 고점 대비 한 50% 하락이 이번에 최대로 나왔었잖아요. 이번 사이클에서. 근데 여기서 뭐 60%, 70%더 안 빠질 것이다 하는 논리들도 다 보면은 이제 MSTR이 대표적인 거죠. 이런 기업들이, 트레저리 컴퍼니들이 비트코인을 모아주고 계속해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하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난 사이클만큼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심스러운 거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매크로 이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다란 것들이 아예 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기보다는 여전히 저는 있다라는 점이 적지 않게 남아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충격이 있을 때 만약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빠지게 된다면 오히려 이렇게 STRC의 이런 현재까지는 굉장히 호재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또 하나의 악재 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클 이슈를 웅달님은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사이클이 이제까지 3년 상승, 1년 하락을 그동안 반복해와서 이번에도 만약에 똑같이 된다면, 그거는 왜 그럴까요? 사이클이라는 게 대체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는지, 물론 반감기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이게 변화가 될 만도 한데, 지금까지 모습으로 보면 너무 똑같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저도 이제 그게 궁금하긴 한데요.
다른 분석가 분들의 의견을 조금 빌리면 고래들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시장이 지금까지는 개인들이 주도했던 시장이었고, 음. 비트코인 ETF가 나온 게 2023년이었고, 그 후로 지금 몇 년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과도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배했던 장이었는데, 그러면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세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소위 고래라고 불리는. 그래서 그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그 세력 주체가 바뀌지 않으면은 이 시장은 이런 사이클대로 흘러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를 더하면은 그 반감기 사이클도 들어가는 것이 이 반감기라는 게 물론 수량이 줄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런 이제 과도기를 거치게 되면 제 생각에도 다음 사이클 정도에서는 어, 완연한 탈 패턴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뭐, 프레드 크루거 같은 분은 계속 탈패턴, 반감기 사이클은 끝났다. 이런 주장을 사실 되게 많이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올해 안에 126K가 이제까지 올타임 하이잖아요. 올해 안에 올타임 하이를 넘어서면 사이클은 이제 끝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10월 이제 이번으로 따랐을 때 10월, 11월이 이제 저점을 달성하는 거니까요. 네. 그때쯤에서 근데 만약에 올타임 하이라면은 13만 달러 근처까지 간다라는 거니까 그 네. 정도면은 이제 탈패턴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음, 그러면 지금까지의 하락이 단순히 그냥 조정으로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크립토 윈터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하시고 그러긴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만 보면 50% 정도 빠진 거거든요. 네. 그럼 이 정도면은 상당히 양호한 것 같아요. 과거 패턴에 비춰봤을 때는요. 네. 그래서 이렇게만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느끼는 이 심리적인 압박이나 고통 이런 것에 비해서는 과거의 역사를 알고 이런다고 하면은 상당히 잘 넘어간 것이 아니냐. 그리고 조금만 더 만약에 낙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크립토 윈터가 진짜 없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웅달님은 비트코인 분위기가 워낙 좋아졌으니까 펀더멘털이 좀 바뀌어서 많이 빠져도 한 5, 60% 정도 수준에서 멈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지금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지금도 한 50% 많으면 60%가 마지노선이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100%는 없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큰 하락이 나와서 6만 달러를 깰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여지를 항상 둬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러한 그 논의의 중심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이번에 이 윈터, 크립토 윈터, 이 하락 장세를 저 혼자만 견딘 게 아니라 지난번에는 이제 저 혼자 견뎠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하락장의 초입에 들어와서 하락장 1년 내내 겪고, 그 다음에 상승장을 경험한 게 전데, 어떻게 보면 이번이 이제 하락장을 두 번째 맞이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 하락장이 지난번하고 조금 달랐던 거는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하고 함께 투자하고 이런 분들이 좀 늘어난 거예요.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조금 힘들기는 한데 사실 하락폭으로 따지면은 지난번보다는 좁게 빠진 것이죠. 그거를 보기 전에 한 가지를 조금 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전제를 해야 될 게 두 가지를 확실하게 좀 분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 주변에 또 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느껴지는 바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목표 수량을 채웠느냐 채우지 못했느냐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 수량을 채우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뭐 레버리지를 이런 걸 끌어서 쓰시지 않은 분들은 목표 수량을 이미 채웠기 때문에 뭐 포트폴리오의 100%를 비트코인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수량을 채우신 분들은 사실 여기서 뭐 6만 밑으로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라도 있으면 지금 목표 수량을 채웠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음. 목표 수량을 다 채웠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오래오래 가져갈 것이냐를 고민하면서 그런 하락이 나오면 그때는 그냥 감사하다 생각하고 더 사면 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목표 수량을 채우지 못하신 분들, 계속해서 더 저점에서 사고 싶지만 가격이 떨어지기를 바라는데 떨어지지 않아서 목표 수량을 채우지 못하신 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고민이 되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로 6만 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한쪽에 베팅을 하기보다는 아까처럼 뭐 지금은 20% 정도로 진입을 한 다음에 나머지 80%를 나머지
진입을 한다든가 이런 전략을 그 개인의 그 위험 관리 수준에 맞춰가지고 멘탈 수준에 맞춰가지고 한번 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0% 60% 밑으로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높지는 않지만 빠질 수 있고 목표 수량을 채웠느냐 안 채웠느냐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이 현저히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21선은 살짝 넘어섰지만 이게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좀 조심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목표 수량을 특히 채우신 분들은 굳이 지금 많이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음, 일단 목표 수량을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에 따라서 각자가 좀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이더리움이 되게 핫한 것 같아요. 이더리움 사시려는 분들도 되게 많고, 예전에는 하락장에 비트코인 모으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더가 뭐 지난 시즌에 많이 못 올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더리움 위주로 많이 모으시는 분들을 제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많이 봤거든요. 웅달님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더리움은 저도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트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고요. 음. 뭐 적게는 5%, 뭐 많게는 뭐 한 20%, 30%까지 담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더 넘게 담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자신의 그런 그릇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이더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을 좋게 보는 이유가 우선은 이제 비트코인을 한 번 더 하락하게 되면 이더리움도 많이 다시 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냉정하게 파악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더리움은 크게 두 가지 키워드인 것 같아요. 하나는 여기서 잠깐 이번에 오태민 작가님 나온 신간을 조금 보여드리면은 이 네. 자산 토큰 없는 미래는 없다라는 책이 나왔거든요. 되게 제목이 담대하지 않습니까? 그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없는 미래는 없다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자산 토큰화가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토크나이제이션. 근데 이 자산 토큰화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플랫폼이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이더리움이 미래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직 그것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아직은 비트코인과 연관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을 보면은 이제 이더리움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학습한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이더리움이 많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고 다음 사이클 뭐 그럴 때까지 가게 되면은 만약에 비트코인이 오르는 폭과 봤을 때 물론 변동성과 고통은 더 클 수 있지만 오르는 폭은 더 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음. 가지가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도 이더리움 위에서 많이 발행이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저도 주목해서 봐야 되는 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더리움 같은 뭐 플랫폼 유틸리티 코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유틸리티 네트워크 같은 그런 코인인데 이더리움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경쟁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솔라나도 대표적이고 뭐 바이낸스 체인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자산 토크나 이런 게 꼭 이더리움에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더리움이 다른 토큰들이 아니라 꼭 이더리움에 투자해야 될 이유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의 지금은 거의 이제 독과점 형태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음.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났을 때 이더리움으로 또 오히려 더 몰릴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2000년도 초에 여러 가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있었잖아요. 뭐 네. 라이코스도 있고 야후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국 살아남은 거 한국에서는 뭐 네이버 정도가 살아남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미 이더리움이 상당한 시장 장악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경쟁자들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그 경쟁을 잘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더리움이 더 강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시장 파일을 뺏기면서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상당히 좋아 보여요. 시장 음. 지배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구조가 시장 점유율이 깨지는 게 과연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이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29년, 30년 그 사이클 전까지는 이더리움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초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경쟁자가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한 3년에서 5년 정도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검색 엔진의 예를 들어주셔서 좀 비교를 하자면 원래 검색 엔진이라는 것 자체가 야후라는 사이트가 시초잖아요. 거기서 네, 초반에 그 시장도 많이 장악을 했었고 하지만 결국에는 뭐 지금 야후 쓰는 분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구글이 다 장악을 하게 됐잖아요. 뭐 시차를 몇 년을 두고 이더리움도 야후가 될지 구글이 될지는 좀 나중에 두고 봐야 되겠지만 한 3년 정도 놓고 보면 지금 현재로 놓고 보면 시장이 커지고 있으니까 이더리움이 그 파이를 많이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신 거네요.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경쟁사를 제치고 구글이 올라온 그런 모습이 바로 이더리움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지금은 이더리움이 다른데 뭐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뭐 트론이나 솔라나나 뭐 이런 게 좀 뭐 뜨고 네, 있었지만 지금은 이더리움이 좀 평정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또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지정학적인 질문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미국이랑 이란이랑 이제 종전이 끝나기를 앞두고 트럼프가 한 3일에서 5일 정도 휴전을 연장하겠다. 이번에는 정확하게 며칠 동안 연장하겠다는 말도 안 하고 일단 연장하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분위기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또 비행기도 안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음, 비행기 탔나요? 그 뉴스까지는 제가 못 봤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이란의 강경세가 조금 누그러진 것 같기는 합니다.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이게 확답을 내리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정말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란하고 미국하고 회담을 할 때 우리가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핵심은 핵무기 포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음, 핵무기 부분에서 왜냐면 그것이 전쟁의 시작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핵무기 부분을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그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인해서 전쟁이 벌어졌고 전쟁이 더 부각이 됐고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용어가 전쟁 보상금이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붙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보상금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언론들은. 음. 그러니까 이란이 폭격을 받아서 많은 부분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구 비용 그런 것들을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란이 생각할 때 그런 게 충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제 통행료 같은 명목으로 꼭 통행료가 아니더라도 다른 명목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핵무기와 보상금 그 두 가지 측면이 좀 큰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선뜻 느끼기에 이란이 핵을 포기하는 것 자체가 좀 되게 난해하게 느껴지거든요. 만약에 이란이 핵은 그냥 지금 상태로 유지를 시키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뭐 보상 비용 그거는 좀 포기하더라도 대신에 통행료 명목으로 배럴당 한 1달러 정도를 달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 트럼프가 그 주장을 좀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음. 통행료를 받게 되면은 이제 국제적으로는 그게 약간 국제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 통행료 얘기가 나왔을 때 오히려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인트 벤처 같은 거를 언급하면서 긍정적으로 얘기했다가 지금은 또 약간 부정적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보면은 전 세계적인 반감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어떤 언론 플레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서 또 이란과 미국이 어떻게 해서 또 반반 나누는 식으로 이익을 공유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저도 풀려갈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초반에 말씀하시긴 했는데 지정학적인 중동 이슈가 이제 시장에 반영되는 비율이 점차 희석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대로 시간이 계속 흘러간다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계속해서 큰 이슈 없이 그 대신 이제 시간이 지지부진하게 끌어가면은 점진적인 우상향? 음, 지금처럼 굉장히 이렇게 느림보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또 이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조금 빠지고 하면서 박스권 내지 장기 우상향 정도 점진적 우상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음. 그러다가 어 이제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또 한번 크게 빠지고 뭐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상승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분들에게 좀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한번 좀 부탁드려 볼게요. 그 비트코인을 이제 앞서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도 그 싼구 가격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적립식 매수를 계속 이어가시는 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6년 10월까지는 조금 우리가 두고 열어봐야 된다.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너무 급하게는 매수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 수량을 채우신 분들은 그냥 너무 또 일일비 하지 마시고 운동하시고 가족들과 시간 보내시면서 시간 보내시다 보면 비트코인 가격은 알아서 높은 가격에 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보태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한 3, 4년만 더 버티면요. 목표 수량을 채우신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뭐 한 개 이상 모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후에 얼마나 필요하실지 모르겠지만 노후의 상당 부분이 저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한 사이클만 지나도. 음. 그런데 만약에 10년, 15년을 끌고 가면은 더 노후를 편하게 보내실 수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별로 안 남았다 오히려. 그래서 이 변동성이 힘들지만 조금만 더 용기를 내시고 버티면 된다. 예, 그렇게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목표 수량을 채우신 분들은 비트코인을 굳이 급하게 매수를 할 필요가 없다. 기다려서 뭐 여기서 안 떨어지면 안 사고, 떨어지면 좀 더 사고, 이거를 추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현금이 좀 있는데 비트코인 목표 수량은 어느 정도 채웠다. 그런 분이라면 앞으로는 뭐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저도 그게 되게 고민이 되거든요. 저도 사실 지금 현금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저는 6만 불 떨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음, 떨어지면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더 살지 아니면은 뭐 MSTR을 살지 이더리움을 살지 막 이런 고민을 했잖아요. 네. 근데 결론은 그래도 비트코인이더라고요. 왜냐면은 앞으로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담보대출도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래서 다른 것들보다도 다른 자산들보다도 뭐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요. 이게 모빌리티성이나 그리고 나중에 담보대출까지 생각한다면은 이게 상당히 그리고 아직까지는 세금이 또 면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장점들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그냥 사는 게 제일 무난하다. 그러면서도 S&P나 QQQ를 압도할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연평균 수익률로는요. 그래서 비트코인만한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조금 더 만약 도전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뭐 MSTR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하실 수 있는데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흔들릴 때 많이 빠져서 그 빠졌을 때 더 적립식 매수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번에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그래서 비트코인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다른 것들을 하시려면은 소량으로 정말 냉정하게 그렇게 자기를 파악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저도 비트코인 뭐 목표 수량 뭐 저는 뭐 소박하니까 네, 이미 다 채웠다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거는 뭐 살까 하고 찾아보면 뭐 솔직히 말해서 코스피도 사상 최고치 넘어섰고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 넘어서고 S&P 500도 넘어서고 심지어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넘어서고 주식은 진짜 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제가 느꼈을 때. 그렇다고 뭐 부동산을 뭐 지금 타이밍에 매수하기도 뭐 저의 경우는 되게 애매하고 그러면 그냥 아싸리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던가 아니면 비트코인을 좀 더 사던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진짜 정말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저도 질문을 많이 받는데 딱히 좋은 답이 좀 떠오르지가 않는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방송에서 막 길게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긴 하지만 네.
저는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세배 레버리지 무한매수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TQQQ요? 라오원, 예, TQQQ랑 SOXL 이 한 음, 두 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어, 최근에. 여기 뭐 차트를 그냥 말 나온 김에 하나 보여드리면은, SOXX가 이렇습니다, 지금. 이야, 이 21선가의 이격거리가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거 조정이 언제 나와도 저는 이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반도체 섹터인데,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도 21선을 이렇게 돌파하면 항상 21선을 다시 붙잖아요. 음, 이격이 있으면. 근데 지금 이격이 거의 역대급이에요. 그러니까 세배 레버리지는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세배 레버리지 무한매수법이라는 게 이제 라오원님께서 만드신, 이거 보면은 이제 한 10% 나면은 단타를 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너무 좋아요. 음, 작년 연평균 수익률이 50%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언제 또 이렇게 돌아설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무한매수법을 말씀드렸지만 무한매수법에도 버전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개인화를 시켜서 이걸 적용하냐면 굳이 10%를 맞추지 않아요. 지금과 같을 때는 오히려 너무 좋아서 한 3%, 4%만 돼도 팝니다. 왜냐면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래도 갖고 있는 현금으로 크게 크게 사면은 3%, 4%만 돼도 그 액수가 꽤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현금을 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좀 맞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은 배당주 같은 쪽으로도 좀 시선을 돌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게 근데 세배 레버리지도 잘못하다가는 이제 물리면은 크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저도 되게 보수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이제 방송에서는 좀 어려우니까, 그냥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갖고 계시면서 저기 OKX 이런 데다가 맡기면은 또 뭐 3% 5% 이자를 주거든요. 뭐 그런 네,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달러로 갖고 있으면서 뭐 메리츠 증권이나 이런 데 갖고 있으면 또 달러 이자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네, 정도로 우선은 갖고 있는 것도, 왜냐면 어차피 이 기간이 막 2년, 3년 가는 게 아니라 이제 6개월 요 정도 남았기 때문에 너무 욕심 부리기보다는 뭐 한 뭐 3% 5%의 수익률을 포기하더라도 갖고 있다가 적정수 그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음, 그러니까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해서 현금성 자산으로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워런 버핏 같은 경우 버크셔 해서웨이는 역대 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보면은 이제 달러 현금으로도 갖고 있지만 단기 채권으로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초단기 채권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갖고 있으면서 뭐 연에 한 3, 4% 정도 이렇게 받는 거죠. 그 정도만 해도 아직 이제 기간이 이제 비트코인 중심으로 봤을 때는 어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한 6개월, 7개월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수적으로 해도 충분하다. 예,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뭐 미국의 그러니까 클레어리티 법안이나 아니면 지니어스 법안 같은 그런 법안들이 뭐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저는 다 활성화가 되고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보다 규모가 훨씬 더 파이가 커지는 그런 시장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 네. 미래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투자를 준비한다면 어떻게 투자를 접근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이번에 작년 11월 고점 찍고 한 6, 7개월 이렇게 하락을 맞이하시면서 그때부터 투자를 해오신 분들은 스스로를 잘 파악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이든 뭐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너무 따라가기도 버겁고 그런 거 하나하나를 공부해서 베팅을 하는 게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익률이 정말 음, 괜찮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따라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으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 꼭 담고 남 탓하지 않을 정도로만 꼭 담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담으면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이 정말 쉽지는 않으실 거다. 변동성이 정말 크기 때문에요. 근데 변동성이 크더라도 결국에는 되기만 하면은 큰 변동성, 보통만큼이나 큰 수익을 줄 거는 거의 확실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위로만 보지 마시고 밑으로 빠지는 거를 항상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주식들은
위로만 변동성이 큰 게 아니라 아래로도 크니까 비트코인 비중을 좀 크게 해서 변동폭을 좀 줄이자. 이렇게 안정성을 좀 높이자 보면 될까요? 네. 그래서 뭐 한 가지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최근에 그 미국의 4위권이더라고요. 뭐 블랙록, 뱅가드 이런 데 포함해서 4위에 캐피털 그룹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메타플래닛을 추가로 매수했다는 오. 거예요. 그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는 일본의 이제 스트래티지라고 불리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엄청나게 이제 늘렸는데 이 미국 자산운용사 캐피털 그룹이 사실 성향이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곳이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메타플래닛의 주식을 대량 매수를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건 뭐냐면 캐피털 그룹이 보수적인 곳인데 메타플래닛을 샀으니까 바닥 아니냐 아니면은 뭐 장기적 앞으로 더 오를 것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보니까 기본적인 성향이 그 초장기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10년 넘게도 아,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최소 3년은 끌고 간대요. 웬만하면. 그리고 이들이 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하지만 이 비율이 0.001%인가 그거밖에 안 된대요. 전체 굴리는 자산에. 하지만 그 액수로만 절대 금액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포트 비중으로 봤을 때는 0. 몇 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심지어 상패가 되더라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가 만약에 막 포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크게 움직이면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막 손절도 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내 투자 기간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분명히 아까도 6만 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했지만 만약에 내가 10년을 본다고 하면 사실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3년 후에는 당연히 높은 가격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기간과 함께 포트폴리오 비중까지 이렇게 고려를 하면 지금 이렇게 추가 매수를 적극적으로도 할 수도 있다. 보수적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이름도 비슷하죠. 근데 이 LD 캐피털이라고 하는 이곳의 창업자는 지금 반등은 전형적인 약세장 반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빠진다는 거죠. 한 번 더. 음, 그래서 더 지켜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수량을 늘려가진 않으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포지션별로 다르다.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이분보다는 이 캐피털 그룹보다는 조금 더 단기 트레이딩적인 관점이 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금 규모도 작겠죠. 포트 비중도 오히려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이 더 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은 그냥 뭐 매수해 가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